40세 가난한 대한민국 국민이여 깨어나라 뭉쳐야 살 수 있다. 만민공동회에서 그 열혈 청년 지도자로서 활약을 했고 그 혈기가 방장한 나머지 호종환계 회의 업무에 약간 연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수감이 됐는데 탈옥을 했기 때문에 그 죄가 무거워져서 같이 탈옥한 사람은 잡혀서 처형을 당하고, 그런데 이분은 그 재주가 미상하여서 그 아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선교사들의 도움이 비호가 있어서 구명을 해서 1903년 당시의 모습입니다. 감옥 안에. 그러나 젊은 시절에 그 종로 내거리에서 사자고를 통하던 이승만, 한성 감옥에서 사형의 위기에 몰렸던 이승만, 이후 한성 감옥 안에서 한 5년 7개월 있으면서 한성 감옥에 갇혔던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했고, 그들로부터 장차 나라를 구할 인재다라는 하나의 그 평판을 얻고 존경을 받고 한 것, 이거 나중에 이승만의 평생의 자산이 됩니다.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을 나오고 나서는 미국 가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하죠. 이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분이 미국 가서 5년 만에 일을 해냈다는 것은 이분이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 그렇게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저도 지금 저는 이미 나이가 되었으니까 불가능하지만, 당시 안창호 선생이 1902년인가 3년인가 가장 일찍 미국 갔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했어요. 말이 안 되면은 아무리 뜻이 커도 미국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안창호 선생은 미국 갈 때 영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승만은 이미 감옥을 나올 때 고급의 영어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부한 독서가 있었고, 그래서 미국의 정규 대학 과정에 곧바로 편입 들어가서 적응을 했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제출한 논문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의 신화적인 카리스마가 쌓였습니다. 같은 시대에 김규식 씨도 미국에 유학을 했지만 겨우 그저 학사 하나 이렇게 받은 정도에 불과하고, 이승만이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이후 한국인으로서 박사학위가 나오는 것은 한 20년 뒤입니다. 1929년에 그 사람이 교육학이나 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이 또 이승만으로 하여금 또 하나의 신화적인 카리스마를 또 이렇게 갖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다가 3.1운동이 일어나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그 사진인데요. 1921년에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요인들을 보았죠. 이렇게 임시정부 창립 1주년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 한복판에 앉아있는 분이 이승만입니다. 옆에가 이제 임시 초대 총리 이동일 씨고, 여기가 안창호 씨가 있고, 이동영 씨도 있고, 이시영 씨도 있고, 여기 제 앞에 앉아서는 김구예요. 김구는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땅바닥에 앉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보국장을 하고 있었고, 김구 씨는 마지막에 1년 정도 이승만과 대립하고 갈라지기 전까지는 평생을 이승만을 모신 분입니다. 그것은 이때부터 그 위치가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시 대통령,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근대 국가를 창설시킨 초창기의 그 준비 조직으로서 임시정부가 들어섰을 때 임시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그 30년 뒤에, 29년 뒤에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 초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근대 역사, 대한제국, 그리고 일제로의 병합,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해방, 그리고 건국투쟁, 대한민국의 성립이라는 이 파란만장한 어떤 그 20세기 전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이승만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 이 정부는 지금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3.1주년 100주년 기념사업에서 더 두드러집니다만 이승만을 지우려고 그래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어디에도 이승만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무슨 행사를 하거나 하수대를 하거나 기념 행사를 해도 이승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의도적이에요. 이승만 지우기 작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다.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사람을 지우려고 하는 것, 이게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민중민족주의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정신적 사조는 민중민족주의입니다. 또는 뭐 좌파민족주의라고 해도 좋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민족이라는 말은 신채호 선생이 처음 썼는데 이 신채호 선생에서 비롯하는 민중민족주의적 생각, 이 생각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대에 점점 강화되어 가지고 지금은 한국 정부를 여야 할 것 없이 다 지배하고 있는, 나아가서 국민 대다수를 지배하는, 나아가서 대학을 지배하고 언론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사유가 되어 있어요. 그런 세월이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그 30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어 온 이승만 지우기 작업이 민족주의의 가장 적대적인 인물이 바로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을 지워야 민족주의의 그러한 이념적 헤게모니, 정통성이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학계가, 대학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첫째는 우리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집단 심성,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조상으로부터,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집단 심성, 그걸 가지고 역사학자들은 장기 지속이라 그럽니다. 그 밑바닥에 마치 콘트라베이스에 좀 반응할 때 밑에서 둥둥둥둥 울리는 그 콘트라베이스와 같은 것이라고 그때 역사학자는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잘 들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주의 깊게 들으면은 들리는 밑바닥에 전연을 흐르는 이 흐름이 있어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하나의 우리 한국인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집단으로 감각하는 개인이라는 범죄는 그 속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한 한국인들이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집단 심성이 거기 작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식인들의 책임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니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그래도 대학에서는 불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됩니다만 지식인들의 책임이 커요. 이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지식인이라는 것은 대중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구애되지 않고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고 어떤 역사를 진보로 이끄는 어떤 가치관이 입각해서 역사를 긍정적으로 밝게 재해석하는 것이 지식인의 의무인데 그와 같은 지식인들의 역할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지식인들은 이 집단 심성으로서 민족주의에 매몰되어 가지고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역할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30년 동안 또는 70년 동안 이승만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이 없단 말이죠. 몇 사람 들으면 좀 섭섭하게 들릴지 몰라요. 나 연구했는데 이승만에 대해 책 썼는데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 알려진 수명 5명, 6명도 있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좀 섭섭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연구를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승만이 쓴 거를 꼼꼼하게 읽고 이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적인 글을 쓴 적이 없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자유민주주의자다 또는 친민주의자다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었다 뭐 그런 정도지 이분의 생각의 그 요소 뭐 생각의 요소 철학의 요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사상사적으로 철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이었어요. 저는 경제사학입니다. 경제사학과 어설프게 눈동량을 하거나 기동량을 해서 알아들은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대해서 그런 관점으로 봐도 그렇게 보인다. 근데 진정 정치사 하는 사람들이, 정치 사상사 하는 사람들이, 철학 사상사 하는 사람들이 이승만 용한 사람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다. 뭐 유명한 몇 분이 있어요. 뭐 굳이 말씀드리면 유명희 교수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 글을 읽어보면은 그분들 글 쓴다고 애를 많이 썼지만 정치 사상사적 글은 아니에요. 역사학적인 연대기적인 서술이지. 무슨 이야기냐? 한국의 정치 사상, 정치학자 가운데 이승만 연구한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이거 가운데 혹시 대학에서 정치학을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제일 큰 책임을 질 사람들이 정치학자들이에요. 그 잘난 정치학자들.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학 박사가 이승만인데 이승만 박사의 그 박사학위 논문을 읽고 분석한 정치학 논문이야 단 한 편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승만이 잊혀지고 편애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승만 학당을 이제 거의 3년 전에 이제 여기 종로섬과 여기 저 이해란 씨가 하는 저 능락합산 그 위에 있는 강당에서 시작을 하면서 3년이 다 됐는데 야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 같은 노력을 우리 윗세대들이 했어야 된다. 30년 전에 윗세대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 잘난 우리 선생님들 참 뭘 했는지 내가 참 이해가 안 된다. 네. 좀 많이 늦었다. 그래서 학당을 3년간 해보니까 이 좀처럼 이게 새가 붙지가 않아요. 저는 그런 걸 하면은 와 사람들이 그런 거 하고 박수 갈채를 치고 좀 새를 모이고 학생 수가 뭐 처음에는 30명이었습니다만 그 다음 50명, 100명, 200명 막 늘어갈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 역사의 굴레가 참 굵고 깊구나. 이걸 앞으로 어떻게 돌파를 해야 좋을까 하는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걱정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 많이 나와 계시는 것 같은데 다 같은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제가 12시까지 한 벌써 30분이 흘렀습니다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을 이해를 하려면요,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읽어야 돼요. 뭐 다들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이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아주 그 정도 있다고 그 구절구절을 분석해야 된다. 일본에 가면 후구자와 유기치라는 일본 명치 시대에 유명한 정치 사상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들은 일본의 정치 사상가들이 센텐스 하나하나를 분석합니다. 이거 어디서 왔느냐? 이거 아담 스미스 말이냐? 존 로크 말이냐? 또는 일본 18세기에 유명한 철학자 이야기냐? 이런 식으로 쭉 분석을 해요. 그래서 완전히 후기자와 유기치를 그냥 분열을 해버립니다. 분열을. 그 사람은 그냥 완전 분열을 해서 이해를 해요. 근데 독립정신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한 사람이 아직 없어요. 저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책을 내가 아직도 안 읽고 있다. 안 읽었더니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할 때 1904년 2월 달에 러일 전쟁이 터지니까 감옥에서 그 울분을 참지 못하는 심정으로 4개월 만에 썼어요. 4개월 만에 감옥에 뭐 다시 호롱불 켜놓고 밤중에는 글을 못 쓰니까 그 불빛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 장독대를 거꾸로 세워놓고 그 속에 어떻게 들어가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에 그렇게 장독대 안에서 쓰셨다고요? 예. 뭐 안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 장독대나 하나 이렇게 좀 많이 배달라고 좀 이렇게 이승만 감옥 생활을 보살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성 감옥에 감옥 서장이 김정선 신건 그런데 한규슬 대감의 명을 받고 이승만을 보살피라 하는 그러한 명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승만은 감옥 안에서는 좀 우대받는 처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과 달리 그렇게 힘든 생활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필요하니까 이 장독대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 장독대를 뭐 어떻게 했는지 그 안에 불을 켜놓고 불빛이 밖에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밤중에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그냥 미친 듯이 그냥 4개월 동안 썼던 것 같습니다. 뭐 참고 모르는 게 없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쫙 풀었던 거예요. 근데 이 독립정신을 읽어보면은 이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가 망하는 거는 삼척 동자도 이미 아는 일이다. 아는 일이다. 배가 바다에 배가 가는데 돛도 부러지고 삿도 끊어지고 큰 풍랑에 이 배가 자초하는 게 지금 시간 문제인 그런 상황이 대한제국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본에 비해서 국토가 뭐 3분의 절반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반 정도 돼요. 그런 나라가 속절없이 뭐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궁중에 왕이 몇 살 왕이 그냥 각사 하나 써가지고 죄악 하나 가지고 망해요. 나라가 그렇게 망할 수도 있어요. 그 이상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 역사학기가 그 점을 다루고 있지 않은 것 그것도 저는 참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망한 것도 이상하지만은 그 망한 나라를 두고 오늘날 역사학자들이 심각하게 문제 생각하지가 않아요. 유명한 한정우 교수는 너무나 선량했기 때문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악한 손님인 줄 모르고 영접을 했더니 안방을 차지해버렸다. 손님이 너무 악했다. 너무 선량해서 전쟁을 할 줄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나 선량해가지고 왜 저기 집어 삼키려고 하니까 아이고 집어 삼키 주세요 하고 그냥 그게 나라예요. 이 문제를 우리 역사학자들이나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은 아직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한국인들에게 국가란 건 도대체 뭐냐? 국가란 게 도대체 뭐냐? 지금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한국인들한테는. 어쨌든 이승만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자주, 독립, 자주란 말은 자유란 말도 써요. 자유, 독립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자유와 독립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서 자유와 독립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 민족을 지금 소멸하고 있는 중이다. 그냥 요사이 국사학자들은 너무나 선량해서 망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유와 독립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그 자유와 독립이 뭔가를 자세하게 씁니다. 자유와 독립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자 해요. 이걸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죽기를 면하고 살기를 도모하는 생명 있는 모든 종류의 자연스러운 성질이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동양에도 있어요. 맹자에도 있고 술자에도 있고 심지어는 아니지 주자 성리학 안에도 있어요. 그리고 양맹학이라는 게 왕장명이 정립한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인간의 성장 자체를 하나의 천리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편하고 행복하고자 하고 문제는 편하고 행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것을 종교적인 어떤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천지를 주지하는 네가 내게 맡기셔서 이것을 세상을 위해서 쓰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자유하고 독립하면 이 세상의 유일한 스님세라고 한 하나님의 소명과 같다. 자유하고 독립하면 내 한 몸 잘 살고 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의 성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누구도 인간을 소유하고 지배하고 그의 노동의 생산물을 약취하고 하는 그런 권리가 없다. 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자유롭게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어놨는데 그 다음에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에서 그럼 이기적인 존재로 창출됐냐? 그게 아니다. 뭔가 이 세상에 귀한 쓰임새가 되라고 만들어준 거다. 그래서 이 자유와 독립의 사상은 동양에는 그 원형이 있지만은 이것이 정치 신학적으로 이게 정립이 되는 건 서양의 종교개혁 이후에요. 종교개혁 이후에 그와 같은 생각이 하나의 정치적 철학의 원리로서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 동양에는 자유와 독립의 사상이 그 유사한 원형지는 있었지만은 이게 한 인간을 정치적으로 통합시키는 원리로까지 발전해 본 적은 없어요. 오늘날 중국인들이 자유인이냐? 오늘날 북한인이 자유인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나는 자유인이다 하면은 아주 그 북한에서 자유인이다 했다가는 그거 뭐 밤새 어떻게 살아야될지 몰라요. 중국에서도 자유인이다. 저는 중국에서 자유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는 버릇없는 놈, 지멋대로 하는 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말은 서양에서 성립해서 동양으로 정화되어 나온 말입니다. 정화되어 말고 그것은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기독교 문화가 아니지만은 이미 자기 내부의 역사적 발전에 의해서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교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정치 철학적 논리로 이것을 수용을 했어요. 나라마다 동양에서는 그에 걸맞는 자기의 전통을 개발해서 이것을 수용해야 됩니다. 중국에서는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일본은 그게 어느 정도 정착했다면 우리 한국이 어떤지 참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한국에서도 자유하면은 별로 인기 없어요. 자유? 그 뭐 있는 자의 타령, 친일주의자, 친일파, 뭐 당장 그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당시 이승만은 이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범인들의 사상 수준을 못 넘는데 이승만의 독립정신의 척을 보면은 자유와 독립의 그 사회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독립이 무엇인가 알아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독립정신의 책의 1장에서 6장까지가 서론입니다. 나라가 망한다. 독립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자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고 그럼 지금부터 자유와 독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을 딱 넘기면은 7장에 들어가면 콜럼버스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여기서 쇼크를 받았어요. 이게 내가 명색이 대학이 교수로서 평생 살아왔는데 이거를 몰랐구나. 이거를 어떻게 이승만이가 이게 저 100년 전에 감옥에서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내가 참 가슴을 두드렸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지구가 둥근 줄 알고 왕래하고 교습하고 물화를 상통하고 옛날에는 바다 멀리 못 나갔잖아요. 바다 멀리 나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바다 밖 심리를 잘 못 나갔습니다. 잘 못 나갔는데 그냥 지구가 둥근 줄 아니까 마음대로 돈을 뺄 수 있죠. 그래서
물건을 상통하고 교습하고 나의 옛 것과 남의 새 것을 비교하여 쓰고 남의 흔한 것과 남의 귀한 것을 바꾸어 쓰고 하니 교화와 풍기가 날로 열리고 학문과 기술이 진보되고 오늘날 부강한 문명이 발달했다. 그래서 통상과 교제, 독립이란 통상, 자유와 독립이란 것은 개방과 통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유와 독립을 한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 어제 그걸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산속에 들어가서 동굴 파놓고 그 안에서 30년 동안 살면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데 그 결코 자연인인지 몰라도 그 사람 결코 자유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살 수도 없어요. 네. 이 문명 자체가 자연입니다. 자연이 가꾸어진 게 문명인데 가꾸어진 자연을 제쳐놓고 원시 자연에 들어가서 내가 자유가 이거 엉터리예요. 혼자 사상에 들어가서는 결코 자유와 독립이 아닙니다. 남과 열려서 개방하고 통상하고 그리고 널리 개방하고 통상하면 할수록 학문과 기술이 한없이 진보한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마침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해서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와 독립의 존재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통상하고 교섭하고 학문하고 하니까 문명이 개화가 되었다. 그래서 자유와 독립은 동시에 통상이요, 개화요, 그렇게 해서 문명의 발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쭉 쓰고 있어요.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정리한 이승만의 생각이 이런 거를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웃의 범위가 넓을수록 내가 쓸 수 있는 물건은 더욱 정교해지고 풍족해진다. 내가 만든 물건도 귀해지고 널리 쓰이게 된다. 이것이 원천하 만국이 서로 이웃이 되어 문을 열고 풍속을 거치며 물화를 교환합니다. 남과 교섭하고 통상하면 할수록 내가 쓰는 물건이 더욱더 정교해진다. 왜냐하면 통상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다양한 지식들이 서로 교류가 되고 그 다양한 지식이 교류되는 속에서 사람들은 보다 또 더 좋은 것을 만들려고 하고 나보다 앞장서려고 하다 보니까 물건은 더욱더 정교해지고 풍족해지고 그래서 온천하 만국이 서로 이웃이 되어 문을 열고 풍속을 거치며 물화를 교환한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천하 만국이 지혜를 모아 제일 정리한 법을 택해서 날마다 진보해서 더욱더 진보해 간다. 나에게 어떤 것을 남한테 배워서 개량하고 지혜와 재주를 가지고 서로 다투어 나가고 있다. 이게 바로 경쟁이다. 경쟁이라는 것은 남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잘 나간다고 합니다. 요사이 제가 토요일마다 이 한국경제신문에 제가 칼럼을 쓰고 있는데 그 장문에 똑같은 사람이 배현철이라는 사람이 그리스 소크라테스의 그리스 비극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지난주가 경쟁인데 경쟁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 숨겨진 마음의 아름다운 덕을 닦아서 발산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경쟁이라는 건 남을 해코지하고 못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준 아름다운 것, 귀한 것, 그것을 드러내고 실현하는 과정인데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남들하고 통상하고 교제하고 서로 분업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게 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건 한 인간의 아름다움을 스스로 발현하는 자기 성취 과정이다. 경쟁이 없으면 자기 성취가 되지가 않아요. 너 전부 인민공사에 다 속해. 오늘날 북한천의 협동농장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러면은 인간이 자기 성취가 안 돼요. 자유와 독립의 인간이 각자 자기 책임으로 결정하고 기획하고 그리고
경쟁하고 그리고 성취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 지죠. 지면 내가 왜 진가 분석을 해서 보다 나은 기술과 학문을 받아들여서 또 습득을 해서 나아가고 경쟁이라는 것은 성패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한 룰을 정해놓고 모두 각자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고대 그리스인이 그런 개념을 만들어냈다 그래요. 그래서 올림픽 경기를 쫙 경쟁을 하는데 그 아름다운 과정이에요. 아름다운 과정. 바로 시장 경기라는 게 바로 근대 문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다. 이승만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이 아담 스미스 생각이에요. 제가 아담 스미스 9%를 읽었는데 아니 이승만 읽다 보니까 아담 스미스가 생각이 나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아담 스미스가 선명한 정부는 모든 가상노동을 가해야 하지 않는다. 그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고 이웃주고 바꾸어 쓴다. 이거 제가 그냥 9%를 읽다가 아주 이상 남아서 깊이 그냥 외우고 있는데 현명한 주부는 집안일을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지 않고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고 실제 집안일조차도 본업으로 한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해서 좋은 걸 만들어서 이웃 안 하는 데도 주면은 이웃 안 하는 데도 자기가 잘하는 것을 주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 거 이 아담 스미스의 그 분업론 이게 이승만의 자유와 독립의 사상에 박혀 있어요. 이 문명개화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유와 독립의 존재로 만들었다. 귀한 쓰임새로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말고 제 힘으로 제 책임으로 경쟁해서 살아라고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귀한 쓰임새가 되라고 인간을 만든 거다. 이게 이제 인간 본성론, 철학적인 어떤 본성론이라면은 이승만의 문명개화로는 그럼 하나님이 인간만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세상을 기기묘묘하게 만들어놨다. 이 우주자연을 여기는 쌀이 나고 저기는 밀이 나고 여기는 석탄이 나고 저는 철이 나고 온대지역, 열대지역, 한대지역, 바다, 강, 인간은 서로 교환해서 사지 않으면 안 될 대로 지구를 만들어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기기묘묘하게 만들어 놔가지고 뭐 하나 버릴 것 없이 다 쓰임새가 있게끔 만들어 놨어. 서로 이렇게 통하도록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토지가 많고 재화가 부족하고 어느 지역에는 인구가 많고 서로 섞어서 쓰라고 하나님이 지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서로 섞어서 놓아서 같이 쓰도록 함이 조물주의 공건된 뜻이다. 공건된이라는 것은 정의로운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만국이 서로 통하여 한 집같이 섞여 살며 형제같이 사랑하여 정의가 친밀하면 풍속이 서로 같아지고 인물과 어느 문화까지도 다 나가시는 것이다.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승만 100년 뒤에는 지구는 하나가 되어 있을 것이다. 말도 하나가 되어 있을 것이고 서로 통하고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지구가 하나로 될 것이다. 물론 완전히 하나로 되는 지구는 아직도 참 수많은 문제가 있죠.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그 이슬람 벨트 그 지역이 인류 문명에 지금 거대한 문명의 충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도 참 문제가 많은 논의 같아요. 참 알라신께서는 좀 너무 가혹한 율법을 만들어내가지고 아직도 그 지역 가면 여자들이 노예예요. 왜?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지만 여자들을 그냥 어린애들을 막 마음대로 함부로 사고 팔고 말이죠. 아직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이슬람 교리에 어긋나면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뭐 그리고 그다음에 아직도 이 문명을 흡수할 능력이 없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라는 참 정말로 고집덩어리인데 그러나 크게 보면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뭔가 크게 앞으로 번성해 나가는 그와 같은 큰 흐름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어리석게도 세계 대전을 하거나 뭐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없을 것이고 국부적인 어떤 문명 간의 마찰을 통한 국부적인 그러한 전쟁이 있을지 몰라도 국가 간의 대규모 무력적인 충돌을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전쟁은 시대는 사라지고 대통합과 통상의 시대와 교류의 시대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도 벌써 그 물결 속에 깊숙이 파묻혀 들어가 있죠. 많은 사람이 해외에 가서 살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이 또 해외 여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마음이 좀 닫혀 있긴 하지만 한국인도 이 세계화의 물결 속에 지금 파묻혀 들어가고 있는데 이 순간 벌써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지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기묘묘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재화를 흩어놔가지고 인간이 서로 통하고 섞어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놔서 이 통상과 교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생각은 그 서구의 존 록크 생각하고 똑같아요. 대지와 모든 피조물은 만인의 공동물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섞이거나 파괴하도록 만들지 않았다. 독립정신이 그대로 나오란 말이에요. 어떻게 존 로크를 읽고 이런 생각을 했을까? 물론 존 로크가 아니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나는 하게 마련입니다만 그래서 이승만은 감옥 안에서 18, 19세기 특히 17, 18세기 영국의 계몽주의 정치 철학의 세계사적 맥락에서는 거기에 맞닿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조선에 1875년에 태어난 한 사람의 사유의 맥락이 그렇게까지 갔을 수 있을까 하는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거는 특히 미국인 선교사들의 힘이다. 이런 생각. 마음이 아주 나라가 망해가고 사회가 극단적으로 혼란스러워서 어떤 절망의 상태에서 어떤 고결한 어떤 심성을 갖고 있는 어떤 백지 상태의 지성인에게 젊은이에게 서양의 선교사들이 서양 문명의 정수를 전해줬다. 근데 받아들이는 능력이 훌륭해서 그것을 체계화하고 정리화하고 그 스스로 많은 책을 읽는 가운데서 아주 고급의 지성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이 이야기를 이 존 로크 이야기, 예를 들어서 존 로크가 하는 이야기, 아메리카 대륙이 인디안 땅이냐? 그러면 영국이 아메리칸 대륙 오늘날 미국 땅을 차지한 게 도덕적으로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어떻게 생각해? 아메리칸 인디안 입장에서 볼 때가 문통이 터질 일이죠. 그러나 존 로크는 인디안들이 저 북미의 비옥한 땅을 버려두고 있다. 인디안들의 노동 시간은 미국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에 인디안들 하루 평균 1시간 내지 2시간 일해요. 그래도 먹고 삽니다. 나머지는 뭐 자거나 뭐 놀이하거나 주로 낮잠을 많이 자요. 저 비옥한 땅을 버려두고 노동 단위 토지당 강하는 노동의 양이 영국의 100분의 1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만든 땅인데 말이에요. 뭐 버려두고 있는데 인간이 와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존 로크는 정당하다.
영국 땅에 영국인들이 투하하는 노동량의 100분의 1도 투하가 안 되는 땅을 지금 버려두고 있는데 개발한다. 예, 하는 뜻이다. 물론 뭐 지배자의 논리일 수도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세계적인 규모의 통상과 교류를 그 어떤 신의 뜻에서 구했어요. 그게 바로 영국인들의 그 18세기 그 계몽주의 사상에서 핵심적인 요소인데, 이 사람은 똑같은 생각을 해요.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물건을 버려둘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찾아와서 한국에 있는 금강을 개발하려고 할 때 막을 이유가 없다. 그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그 땅속에 파묻혀 있는 금강이 누구 거냐? 저 황해도 가면 수안에 금강이 많아요. 그 누구 거예요? 조선왕일 거예요? 조선왕? 조선왕은 뭔데? 불과 500년 전에 생겨난 가문에 불과한데 그 땅속에 있는 걸 찾아서 캐내는 거 그건 막을 수가 없다. 조선인도 기술을 배워서 자기 힘으로 캐면 되는 것이고 외국인이 와서 캐면은 거기서 뭐 세금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막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찬가지. 그러니까 조선왕이라는 왕이 자기 나라 울타리를 치고 이거 내 땅이니까 들어오지 마라. 내 땅에 백성들은 밖에 나가지 마라. 그거 안 된다. 안 된다. 누구도 그렇게 할 권리가 없다. 북한의 김정일이가 우리는 주체 국가니까 남들하고 통상하지 않는다. 내 백성들은 밖에 나가지 마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저런 거는 강제를 써서라도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아마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같으면 북한은 벌써 해체됐을 거예요. 그 정도 어떤 정치 신학적인 어떤 확신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단순하게 종교적으로 극한적인 고통에 절망에 있는 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지만 완전히 세계인이 되는 과정을 의미하다. 사형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주세요 하고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 순간 갑자기 또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그럽니다. 나중에 미국 가가지고 이제 학비를 벌려고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됐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사후 경험이니까 다소간에 아마 윤색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인간이 완전히 변했는데 그러면서 한 소리가 이거예요. 타인에 대한 적대감,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감이 사라졌다. 물론 미국인들, 교인들을 앞에 놓고 설교에서 한 이야기니까 제가 윤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승만은 머릿속에 벌써 자기의 말하는 것을 하나의 그 철학적인 논리로 정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세계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자유인은 세계를 무대로 통상하고 경쟁하고 항문하고 하는 그 인간입니다. 민족이나 국가의 울타리에 갇혀서 바깥 세상을 모르고 외국인을 의심하는 자는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승만이 전에 올리버 에디슨이라는 사람한테 영어도 배우고 서양의 그 정치사상도 배웠는데 그때 서양의 자유민주주의, 자유인의 공화국, 또 미국, 캐나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에 흥기를 내서 우리 조선도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에디슨 씨가 충고를 해요. 그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사상인가. 당신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인생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승만이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명가로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얼굴빛을 굳게 하면서 에메슨 씨한테 장담을 해요. 그러면서도 에메슨 씨가 그 부분에 관해서 이 젊은이는 아직도 외국인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불신감,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승만이 그 한 4년 뒤에 감옥 안에서 바로 에메슨 씨의 그와 같은 지적을 누가 해냈는지 내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면서 외국인에 대한 모든 정오가 사라졌다. 불신감이 사라졌다.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경험, 정치 철학적인 경험, 개인적인 이런 것이 어우러져 가지고 감옥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인간이 탄생한 거예요. 새로운 돌연변이적으로 새로운 인간이 하나 불구덩이 속에서 최정훈 교수 표현하면은 하나의 새롭게 발견된 인간형이 하나 돌연변이로 창출된 건데, 이 돌연변이로 창출된 인간이 매우 운이 좋게도 전 국민으로부터 카리스마적인 어떤 신화의 대상이 된다. 거기에 20세기 한국 그 현대사의 행운이 있는 거예요. 행운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독립정신 안에 그 피력한 그 당시 현실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아수라. 큰 고기는 중고기를 먹고 중고기는 소고기를 먹고 소고기는 송사리를 먹고 서로 먹고 먹히는 가운데 적당하게 가난하게 사는 게 최고로 행복하게 사는 길. 상민인 주제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장사도 하고 뭐 농사도 짓고 재산을 축적하면 곧바로 수탈의 대상이 돼요. 대상이 돼가지고 가문이 그냥 풍기박사에 답니다. 박한서 씨가 쓴 미망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이 박한서라는 그 여러 작가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그분의 미망이라는 소설은 개성이 그분의 고향인데, 어릴 때 개성 주변에 살았던 어떤 개성 상인의 이야기예요. 이 개성 상인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집안에 부를 좀 일고요. 일구니까 그 동네 근처 사는 진사가 그 재산을 탐내가지고 온갖 시비를 걸어서 그 장면부터 그 소설이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잡아옵니다. 무슨 천진가 그런 걸 잡아와라. 잡아와가지고 너 왜 막 부모한테 불효하느냐 뭐 시비를 걸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두드려 팹니다. 두드려 패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재산 내놓으라는 이야기다 싶어 가서 갖다 바치는 게 살아남는 길이에요. 이 사람은 서울에 있는 무슨 전주 이신가 뭐 하는 선파 양반이 되어가지고 무슨 일만 있으면은 서울에 연락을 하면 개경 뉴스가 제각 포도를 풀어서 협조를 하는 그와 같은 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두드려 맞고 있는 장면을 그 아들이 보고 있다가 너무나 슬프고 분하니까 눈을 톡 벌어뜨고 그 진사를 쳐다봤습니다. 쳐다보니까 진사가 저놈이 나를 저렇게 뚜렷하게 쳐다보는구나. 그래서 저놈의 두 눈을 파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쇠고쟁이에 불을 들고가지고 애 눈을 팔려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가 아이고 나리 말이지 내 눈을 파세요 하면서 그만 자기 손으로 그냥 눈을 파버려요. 그러니까 애가 살아납니다. 그게 소설이에요. 그 소설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박한서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런 사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회가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국사학자들이 이마에 이제 탁 짚으면서
아직도 공개적으로 저한테 밥아가는 사람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 이야기는 저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군데서 소설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많이 직접 듣기도 했어요. 듣기도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년 이상에 걸친 전제정치, 노예 근성, 기린맥진, 행패를 부려도 저항을 할 줄 모르고 임금 말이면은 무조건 순종만 하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 나라가, 그래서 이승만은 외적이 침입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와 독립의 정신을 모르고 천년 이상 전제정치에 찌들린 가운데 노예 근성이 사회의 풍기를 타락시키고 도덕윤리를 타락시키고 인간을 서로 잡아먹게 만드는 이와 같은 사회. 따라서 이 사회는 지금 이 나라는 소멸 중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소멸 중이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소멸하고 있듯이 조선인은 소멸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누가 어느 역사학자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승만이 독립정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좀 이따가 소개할 한국교회 피파이라는 책에서 그런 이야기. 그래서 뭔가 불구덩이 속에서 새롭게 단련된 어떤 새로운 쇠붙이가 단련되듯이 인간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승만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누구하고도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길을. 이승만이 굉장히 독선적이라고 그러죠. 독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누구하고 타협을 하겠습니까? 종교적으로 선지자인데 선지자만큼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뭐 합니다만 선지자만큼 독선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말을 들어라 말이지. 얼마 전에 저 어떤 설교를 들으니까 저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나는 선지자지라 그러면서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정광훈 목사님인가 그래요. 굉장히 독선적이죠. 왜냐하면 종교인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종교인이 아니에요. 안 그러면 목사님도 아니고 말이죠. 목사님이 말이지, 신도들하고 협의해서 설교를 어떻게 할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승만도 그냥 평생 자기 동포를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계속 평생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남들은 그거 갖고 이승만 보고 1인 정치다. 1인 외교다. 뭐 1인이다. 그렇죠. 1인이죠. 혼자밖에 모르는데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그 이승만을 알려면 바로 그 점을 알아야 돼요. 동시대 어느 누구와도 토론하고 상의할 수 없는 정신세계를 도련변이를 통해서 진입했다는 거죠. 자유와 독립의 인간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망해가는 동포의 현실을 보면서 엄청난 어떤 종교적인 소명감을 갖게 되었다. 이승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승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뿐만 아니라 평균가도 마찬가지예요. 레닌, 마오쩌둥, 나폴레옹, 히틀러, 또 유명한 정치가들 전부 독선적인 사람들이에요. 독선적인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만큼 독선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독선적이기 때문에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트럼프요? 누가 그렇게 그 모르겠어 누가 하여튼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하여튼 이승만 그냥 프린스턴 박사학위 논문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영향받은 중립성, 중립국 이런 뜻인데 이승만의 영어 실력은 탁월했어요. 탁월했습니다. 평생 이승만의 값진 자산이었어요. 감옥 속에서 벌써 1902년에 영일동맹이 체결된 것이 신문에 이렇게 한성신문이라든가 제국일보 이런 데 나니까 그 영일동맹
그 한글로 번역된 영일 동맹을 보고 그거를 자기가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과목 속에서 영어로 번역한 영일 동맹의 조약문하고 실제 영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문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거를 유영익 교수가 비교 분석해서 영어가 얼마나 탁월했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제관계 조약문을 많이 읽다 보니까 원문으로 그냥 그런 수준까지 됐어요. 미국 가가지고 이렇게 적응을 하면서 각 교회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미국 사회에 진입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면 넘쳐가니까 미국 동부의 그 핵심적인 그 저 감리교 그 저 미국을 움직이는 그 엘리트 사회 속에 진입에 들어간 것이고, 그리고 논문도 아주 우수했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1년 반 뒤에 1912년에 대학 출판부에서 책으로 출간을 했어요. 이 책은 지금도 이렇게 구글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PDF 파일이 나옵니다. 예. 어느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그렇게 대우하는 법이 잘 없어요. 그렇게 대우받았다 하면 이건 최고급의 그 논문인 거예요. 어떻게 이승만이 그런 논문을 쓸 수 있었느냐? 벌써 제 생각은 미국 갈 때부터 미국이라는 나라가 뭔가를 알고 싶다 해서 이미 논문 계획이 사실상 프로포절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논문은 아주 훌륭한 논문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로 연설한 그 자료가 남아있나요? 여기 책이 있어요, 여기. 아니 영어로 연설 직접 그 미국 당시요.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는 것 같은데, 학비를 벌려고 주일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됐느냐, 조선 독립의 필요성, 이런 그 설교를 많이, 설교하기보다 연설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엔 발전이 안 됐습니다. 예, 그게 아마 남아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엔에 한번 남아있는 거. 예. 나중에 그 중요한 그 독립운동가가 되고 나서 중요한 연설문은 상당수 남아있죠. 근데 이 당시 유학 시절에 거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 논문이라는 것은 어느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립국으로서 전쟁을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미국이 중립의 의무를 다 하는 한 두 나라 어디와도 자유롭게 통상할 수 있다. 이게 미국의 주장이에요. 이 제퍼슨이라는 미국의 그 파운딩 파더의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두 나라가 전쟁을 할 때 평화 속에 살기를 선택한 나라들은 교전국이든 중립국이든 모든 국가에 대해서 평소와 똑같이 그들의 산업 생산물을 교환하고 운송할 자연권을 향유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중립국인 하나님이 준 권리로서 자연권으로서 전쟁하는 두 나라가 자유롭게 통상할 수 있다. 근데 전쟁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안 그래요. 미국의 배가 프랑스에 쭉 들어가게 되면 영국 해군이 정선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 뭐 싣고 가고 있는지 보자. 우리 영국한테 불리한, 프랑스한테 유리한 군수품 싣고 가는 거 아니냐. 군수품이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면 몰수합니다. 전쟁하는 당사국들의 전쟁 고권이다, 전쟁 대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이 중립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전쟁하는 두 나라, 어느 나라도 미국 안에서 군수를 조달하거나 군병을 징발하거나 군기를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를 할 때 중립의 의무가 수행을 하는 건데, 중립의 의무를 다하는 한 전쟁하는 두 나라가 미국의 배를 정지시키고 검문, 검색, 체포, 압수, 구금할 수 없다 하는지, 이게 미국의 입장이고 영국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과 영국이 전쟁까지 영리전쟁이라는 걸 하죠. 근데 이렇게 해서 국제법으로, 국제공법으로 중립국의 권리를 하나하나씩 발전시켜 나온 것이 미국의 크게 보면 1913년까지 미국의 입장이에요. 그 입장을 이승만이 추적을 해서 미국의 그와 같은 입장이 어떻게 국제공법으로 성립해 나왔는가, 그걸 추적한 논문이에요. 아주 훌륭한 논문.
그 제가 그 논문의 레퍼런스를 쭉 보니까 남을 인용한 게 없어요. 전부 자기가 원자료를 찾아서 이 제퍼슨 1793년 아메리칸 스테이트 페이퍼스라는 그 신문에 나와. 신문 원전을 100년 전에 신문 뒤져가면서 논문 쓴 거예요. 요새 그 박사학위 논문 쓴 사람들 보면은 뭐 표절 시비가 많은데 대체로 남들 쓴 거 말이지 이 논문 저 논문 다 짬뽕해서 쓰다 보면은 굳이 표절 안 하려 하더라도 표절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표절 시비 나만 좀 웃긴다 생각하고 그렇게 따지면 말이지 외국에서 박사학위 갔다 온 사람 치고 표절 안 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점만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못 하겠는 게 전부 자기가 원자료를 로버터리아를 직접 봤어요. 남들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조약문을 보고 신문을 보고 100년 전에 그렇게 했다는 게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옵니다. 이미 나라는 망했는데 그 YMCA 바로 옆에 건물 이게 YMCA 다시 붉은 그 돌 건물인데 거기서 YMCA 한국인 총회고 활동하다가 대구이 사건을 만나서 일제 총독부의 체포를 피해서 다시 미국으로 언제 돌아올지 모를 망명을 해서 1912년이 아니고 13년 죄송합니다. 13년에 이 한국교회 피파이라는 책을 쓰죠. 썼는데 이 안에서 하와이 교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러한 그 교재로 쓴 것입니다. 네, 영어로 번역되지는 않았어요. 하와이 교민들을 상대로. 이 쓰러져간 해체된 이미 일본에 점령된 병합된 이 민족이 다시 소생할 수 있겠느냐? 소생할 수 있겠느냐? 소생할 유일한 길은 자유인으로 자유와 독립의 인간으로 인간 하나하나가 소생하는 건데 그 역사적 책무를 감당하는 일은 교회가 할 수밖에 없다. 교회는 일제하에서 유일하게 자유가 숨쉬는 곳이다. 왜? 교회는 세계적인 어떤 선교망 속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일본이 완전히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일제의 마수가 그 안에까지 못 미친다. 교인들은 일본 천황을 보고 절하라 해도 절하지 않는다. 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유인이다. 그 국제적 연맹, 국제적 연합 속에 있는 국제적 가족적 유대 속에 있는 인간들로서 자유인이다. 그래서 한국을 앞으로 소생시킬 것은 교회를 통할 수밖에 없다. 근데 교회라는 것도 가만히 들다 보니까 이게 마르틴 루터 선생이 종교개혁을 했는데 세계 최초의 그것보다 예수란 사람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권세에 저항한 인류 최초의 혁명가다 이런 말이라. 예수가 뭐냐? 예수가 누구야? 인류 최초의 혁명가다. 불쌍하고 버림받고 억압받는 과부, 창녀, 세리, 또 뭐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로마의 권세에 저항을 했는데 바리새인의 권세에 저항했고 인류 최초의 혁명가다. 근데 이 혁명의 정신을 잘 모르고 있다가 마르틴 루터 선생이 이거를 최초로 발견해가지고 재발견해서 종교개혁을 해서 이후 오늘날 저 서유럽이 저렇게 부강해진 거다. 따라서 우리 조선도 기독교와 교회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와 같은 그 종교혁명, 종교혁명은 단순한 종교혁명이 아니라 이 사회를 자유인의 사회로 또 세계 자유연대에 속하는 사회로 바꾸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을 할 것은 교회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평생 이런 거죠. 입장에서 쭉 기독교 근대화, 예? 기독교 시민혁명, 그리고 기독교 입국,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유인의 세계연합에 한국을 소속시키는 것, 그거를 제1의 그 사명으로 추진했던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가 이전에 정교인이에요. 나중에 1948년 재헌국회를 할 때 처음으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소집됐을 때 식선도 없는 국회의장으로서 말이지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북한에서 내려온 이윤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내려와가지고 조만식 선생하고 조선민주당 하다가 김일성 그 공산 체제를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남쪽으로 내려와서는 종로에서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종로에서 김성수 선생이 출마하게 돼 있었는데 이승만이 김성수를 불러가지고, 김성수는 다시 한민당의 영수 아닙니까? 이승만 다음으로 정치적 명망이 높은 분인데, 어이 당신 좀 양보해라. 당신은 내가 만든 정부에 들어와서 정무부 장관 좀 해라. 국회의원 그거는 북한에서 온 이윤영 씨한테 양보해라. 김성수 씨가 또 인천 선생이 그것도 인천 선생은 인품이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양보를 해가지고 그 북한에서 내려온 이윤영 씨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종로구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를 처음 여는데 이윤영 목사님 나와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가 기도를 시작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면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이승만이라는 분은 원래 그러한 기독교 입국론,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가지고 그의 세계사 인식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적은 분열, 대립, 소멸하는 한국인이다. 자, 이런 일을 하는데 외놈도 무섭지 않고 나도 뭐 감옥에서 사형까지 그냥 고문도 받아보고 사형얘기도 3번 사람이라서 총독부, 헌병, 경찰 무섭지 않다.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서로 헐뜯는 동포들이다. 동포들이다. 무슨 요거는 중국의 양배철 선생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인의 최대 적은 김정은 아니에요. 이거 우리 내부가 서로 적이에요.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말이죠. 뭐 대통령 감옥에 가둬놓고 좋다고 축제하고 말이죠. 웃기는 나라가 지금 되어 있는데 가슴 속에 전부 성냥이들이 가만히 들어가 있어가지고 인간들이 아주 평안하고 사과요. 아주 서럽습니다. 아주 서러워요. 네, 조선 500년 동안, 그래서 저는 조선왕조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인간들은 서로 단결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오랜 역사 동안 신문지 사다리가 이렇게 쫙 누구나 거기에 매달려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살아남기 위한 체적인 그런 사회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 같은 직업끼리, 같은 직능에 종사하는 사람끼리 우애롭게 뭉친 단체가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society라는 게 한국에는 없어요. society.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는데도 서로 물고 뚫고 물고 떨어지고 뒤에서 총 쏘고 지도자를 모시질 못합니다. 미국의 7,000명 정도, 10,000명 정도 동포들이 서로 갈라져가 싸우고 보세요. 안창호 파도 있고 무슨 파도 있고 말이죠. 7,000명이 또 서로
서북파, 기호파로 나눠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박정호 선생이 그렇게 지을 들리준 예, 예. 안창호는 첫째 서북파. 밤새 했던 지역이 기온. 기호, 예. 기온은 어느 지역이에요? 요 경기, 충청, 서울 경기, 생실 서울. 서북인들의 기호인에 대한 반감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해방 이후에 남북이 공산주의니 뭐 자본주의니 안 쪼개져도 서북과 기호의 대립으로 또 쪼개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서북인에 대해 기호인에 대한 반감은 왜 그럴까요? 조선 500년 동안 차별을 받았는데 그 한일 합방이 되니까 서북인들은 만세를 불렀어요. 뭐 만세를 부른다면 좀 어폐가 있지만은 우리를 그렇게 못 살고 괴롭혀도 왕조 없어지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조선 왕조가 패망을 할 때 평양에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설마 그러면 안창호 선생님도 찬성하고는 해야겠죠. 예? 한일 합방에 찬성하고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니지만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지만은 서로 대동하는 큰 법을 단결하는 법을 우리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전통이 없다는 말은 전통이 없으면 그 갑자기 생기라는 법이 아니. 그래서 저는 뭐 한국인이 분열하게 뭐 쟁반 위에 모래알 것 같다 보통 그러는데 그거는 뭐 저는 한국인을 비하한다기보다도 한국의 사회 성질이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걸 어떻게 치유를 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할 것인가 초등학교 때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분열 대립 선멸의 가장 그중 포인트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좀 이따 지역 감정 예, 지역 감정도 있고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승만 그래서 이제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미 이승만은 1910년 단계가 되면은 민족적인 어떤 신화와 카리스마에 가려진 인물로 부상을 해 있었습니다. 부상을 해 있었는데 그 뭐냐면은 첫째 독립협회 활동을 했다는 거. 그리고 만민공동회에서 열렬 청년 지도자였다는 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고종폐위 업무 사건이 걸려서 5년 동안 징역살이 했다는 거. 그 다음에는 미국에 건너가서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나서 그만 아니라 당시 테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까지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또 미국의 프린스턴 박사학위를 했고 돌아와서 YMCA 총무를 하면서 전국을 순회 여행을 했고 이러는 과정에서 벌써 이승만은 하나의 민족적 지도자로 큰 부상이 되어 있었어요.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 교계가 바로 조선 총독부로부터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는 기독교 내부에서 이승만은 이미 누구도 그와 경쟁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신망을 얻는 지도자로 구성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1운동이 딱 일어나니까 3.1운동은 YMCA를 중심으로 한 청년 유학생들이 촉발해서 일으키고 그 다음에 기독교계가 중요한 매개가 되어서 확산을 시킵니다. 나중에 이제 3.1운동이 막 전파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일반 서민들, 민중들도 참여를 하지만 3.1운동을 조직하고 촉발한 그 매체는 그 유학생과 기독교였는데 그렇게 해서 3.1운동 이후에 각 지역에서 임시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임시정부에 전부 다 이승만
한성 임시정부 이승만, 상해 임시정부 이승만, 노령이라고 연해주에서는 대통령 손정희, 부통령 박영호,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형식적인 거고, 실제 국무총리. 그러니까 집정관 총리로서 최고 행정수반으로서 이승만을 다 이렇게 봉대를 했습니다. 봉대를 해서. 근데 이 중에 가장 정통성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한성 임시정부예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13도 대표들이 만나서 인천에서 지금 평화원 그 자리 어느 집에서 만나서 한성 임시정부를 구성을 했을 때 이러한 것들 강요 맹단이 나왔어요. 이 가운데 안창호, 김규식, 이동희, 이승만, 안창호 요 네 사람이 당시 민족의 4대 지도자였어요. 왜냐하면은 어느 정부에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연해주, 예, 주로 공산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만드는 그 하나의 그 조직이라면은 상해 임시정부는 저 3.1운동 이후에 상해에 건너간 한 100여 명 정도의 교민들이 주로 청년들이 만든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는 이제 저 한성 임시정부는 국내 기독교인들이 중심돼서 만든 건데 어느 경우에도 이 네 사람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 네 명이 이제 결국은 1910년대 한국의 지도자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탑이 이승만이에요. 근데 안창호 선생이 미국에 있다가 3.1운동 일어난 소식 듣고 상해에 가가지고 이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을 설득을 합니다. 야, 상해 건너와가지고 이광수 등 나중에 친일파로 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한 30몇 명이 모여가지고 임시정부를 구성했는데 아이 정부를 구성하려면은 국민한테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국민한테 위임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임시정부를 만들었으니 이거 안 됩니다. 국내에서 한성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으니까 한성 임시정부를 봉대합시다. 안창호 씨가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하니까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이 옳소 이래가지고 이게 1919년 4월달에 만들어지는데 그해 9월달에 이 세 개를 다 합쳐서 통합임시정부가 상해에서 발족을 해요.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출발인데 이거는 한성 임시정부 사람을 그대로 갖다라는 거죠. 그대로 갖다라는 겁니다. 그 안창호 씨가 이 역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위 3.1운동 이후에 13도 대표들이 모여서 구성한 한성 임시정부의 보통을 개성해서 국내에서는 활동이 불가능하니까 중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출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승만은 끝내 놓지 않아요. 놓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승만을 비판을 하고 해도 이승만은 한성 임시정부의 보통을 이야기합니다. 한성 임시정 3.1운동 때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 3.1운동 때 13대 대표들이 모여서 한성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거기서 집정관 총리로 나를 모셔가지고 이것이 보통이 거린을 지어서 상해 임시정부가 출범했는데 이 보통 나는 놓지 않으려다. 이게 이승만의 확고부동한 생각입니다. 확고부동한 생각. 이게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그 하와이에 있다가 이제 상해로 건너가서 이거는 이제 상해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그 이승만 임시대통령을 환영하는 장면인데 사실상 그 상해 임시정부는 이동희 씨하고 안창호 씨가 이분은 신규식 씨고 이분은 박은식 씨인가 그렇고 이시영 씨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만 요 두 분이 이제 사실상 주역인데 이 두 분은 유학자예요. 유학자입니다. 유학자고 한데 이 이승만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자예요. 그러면은 이동희 씨는 공산주의자예요. 한국 최초의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감옥 속에서 자유인간으로 자유와 독립의 인간으로 도림대리적으로 새로운 인간형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사상적인 정신적인 변화를
당시에 한국인들은 경험을 하는데 이동이라는 사람은 한국 최초의 공산주의자예요. 공산주의자. 그리고 고려공산당 창설한 분이 이 신규식 씨는 박원식 씨는 전통적인 유학자예요. 전통적인 유학자로서 어느 정도 개명된 사상을 가진 분입니다. 이 신규식 씨는 나라가 망할 때 뭐하나 억울하고 통분해서 독약을 먹고 자살을 했는데 자살에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해서 한쪽눈이 실명을 해서 이렇게 안경을 쓰고 다닙니다. 굉장히 성격이 강직한 분인데 나중에 이승만 임시 대통령이 상해에서 떠나고 하와이에 돌아갔을 때 임시정부가 마비가 됐을 때 임시 국무총리를 담당한 분이에요. 광동성에 찾아 소문성성을 찾아갑니다. 광동정부를 찾아가서 임시정부를 승인해 주세요 하면서 찾아가는데 마침 광동에 있는 소문정부가 국정 출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국이 여러 군부로 나누어졌을 때 혼란스러울 때 광동성에서 이제 소문정부가 이제 국정 출정식을 하는 그때에 신규식 씨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국무총리로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소문선생을 접견을 하는데 문을 열고 이제 광동정부의 강도들이 양쪽으로 도열해 있는데 복도를 들어가면서 경례를 6번을 해요. 예? 들어갈 때 3번 하고 나올 때 3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신규식 씨 표현에 의하면 경례를 6번 했는데 그냥 이렇게 경례를 했는지 아니면은 무릎을 꿇고 포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규식 씨 입장에서는 중국의 황제를 만나는 거예요. 황제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식 씨는 최대의 성의를 다해서 외교를 해가지고 소문 선생으로부터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임시정부에 오니까 막 그게 신문에 보도되고 나니까 이게 무슨 사대주의냐 해가지고 임시정부에 막 분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신규식 씨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니 내가 임시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성의를 다해서 외교를 하고 왔는데 그걸 몰라주고 나를 이렇게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차라리 죽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곡기를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보름 만에 돌아갔어요. 곡기를 끊고 보름 만에 돌아간다는 것은 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그 영혼의 순수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분이 40을 갖고 그렇게 했어요. 소문선생 앞에서 경례를 왜 6번 했어요? 사대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통유학자입니다. 전통유학자. 이분 저는 결코 비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요사이 뭐 국회에 의장하는 문희상이라는 사람만 지금 가가지고 만들 필동이라 해가지고 그 조선왕조 사대주의를 표상하는 그 희화를 중국의 정부에 바친 모양인데 중국 북경에 가 있는 노영민들을 중국 대사도 시진핑한테 만전필동해서 우리 조선은 중국 땅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그걸 올렸다고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한국에는 정신세계에 뭐가 문제가 좀 있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절대 탄압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자유민주주의자고 한 사람은 공산주의자고 한 사람은 아주 독실한 유교주의자고 어떻게 임시정부를 해요? 이 임시정부 금방 와해가지고 말이죠. 금방 와해되고 말하는 것을 한국인들은 단결할 줄 모른다. 뭐 파당을 일삼는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될 일은 아니고 아직 근대인으로서 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사람은 중세에 몸을 담고 있고 한 사람은 공산주의에 몸을 담고 있고 한 사람은 미국 자유민주주의에 몸을 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서 독립운동을 합니까? 안창호 선생은 앞으로 안창호 선생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 분인지 제가 사실 아직 안창호 전기를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대단히 훌륭하신 인격인 무실력행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이 서로 싸우는 인간들을 서로 달래보고 통합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큰 사상이 없이는 사람이 하나로 모일 수가 없고 안창호 선생은 개인적으로 쓰거나 책을 쓰거나 뭐 이런 자기 사상을 체계를 잡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연설을 했는데 연설을 한 내용을 읽어보면은 무실력행 은행이 일치해야 되고 근검동수해야 되고 이웃 서로 동지를 사랑해야 되고 뭐 애국 애족 정신 그런 거예요. 문명이라는 건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창호 선생이 문명이라는 것은 문이 밝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웃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한국인들이 서로 단결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가장 그 이승만의 치료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지금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이승만 성토문이라는 건데 이승만이 위인 통치 청원을 제기한 것을 두고 이제 신채호 선생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승만을 공격한 거예요. 이승만이 3.1운동 전에,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의 그 윌슨 대통령에게 위임 통치 청원을 합니다.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율주의를 선포를 해가지고 1918년에 하고 1919년에 이제 봄에 4월달에 파리에서 이제 강화회의를 하는데 2차 대전 관계국들을 모아서 파리 강화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 민족 자결 원칙에 따라서 조선 독립의 문제를 다뤄주기를 바라는 게 당시 한국인들의 열망이었어요. 그게 이제 3.1운동이 그렇게 해서 발생을 한 건데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이승만 보고 파리 강화회의 참석 민족의 대표로 참석해달라고 안창호 선생도 부탁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파리를 가려고 해도 미국에서 여권을 내주지 않습니다. 당시 미국과 일본은 미를 관계였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승만은 일본 국적을 갖고 있는 조선인이었어요. 조선인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인은 국제적으로는 일본 국적이었어요. 일본 국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본 국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본 본토인들과는 정치적으로 차별되고 있었지만 대외적으로는 일본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승만이 1912년에 그 미국으로 망명할 때는 일본 여권을 갖고 갔어요. 따라서 일본인에게 왜 이 국무성이 여권을 신청하느냐. 그래서 이제 일본 대사관에 가서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정부가 일본인에게 여권을 내어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파리 강화회의의 여행이 좌절이 되니까 위임 통치 청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래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조건 하에서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하에 두고 현 일본의 통치하에서 해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자유원망을 평화회의에서 다루어주시기를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 극동의 하나의 완충국을 창립하는 것이 되어서 어떤 특수국가의 확장을 방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달성할 수 있으며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2천만 한국인들이 세계 민주주의가 그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는 중립적인 상업지역을 떠난다. 이게 바로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 정신입니다. 우리도 미국과 같은 중립적인 어떤 상업국가로서 통상국가로서 변해 나가겠다. 이거는 동양의 평화가 이로 달성이 됩니다. 특정 국가의 확장을 방지하고 일본의 확장을 방지하고 동양의 평화를 달성하고 나아가서 세계 민주주의의 성취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아주 고급의 논리를 구사하면서 윌슨 대통령에게 이렇게 위임 통치 청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윌슨 대통령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대답을 하지 않고 이승만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몇 분이라도 면담을 요청했지만은 거절을 당합니다. 당하는데 이게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일어나기 전인데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임시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북경에 있는 이 신채호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 54명이 이승만을 이렇게 성토를 합니다. 이승만은 10년 식민지 통화를 잊었던가 거연히 갑자기 위임 통치 청원서를 미국에 제출해서 조선이 미국의 식민지로 되어지다 하는 요구를 제출하여 매국 매족 행위를 감행했다. 매국 매족 행위를 했다.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북경에 모여있는 근대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전통 유생 출신들 신채호를 비롯해서 소위 민중민족주의자들이 위임 통치한 사실 자체를 두고 매국 매족 행위다라고 비판을 하네. 말의 사각기가 화심을 품은 역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 이게 당시 망국노들의 실태, 심적 실태. 이 사람들은 위임 통치 청원을 읽지도 않았어요. 또 설령 읽었다 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세 번째, 그 모든 걸 다 읽고 이해를 했다 치더라도 그래도 어렵사리 구성한 임시대통령, 임시정부의 임시대통령인데 이렇게까지 그냥 역적 비부 그래서 바로 1921년 4월달 임시대통령으로서 그 4개월 전에 저 상해 부임한 하와이에서 상해로 밀항을 해서 상해로 환영을 받은 그 대통령한테 이런 식으로 그냥 쫙 집단 공격이 후해지는데 사과하라. 이 사람이 절대 사과할 사람이 아니야. 뭘 알아야 뭘 어떻게 역사는 결국 위임 통치 청원한 대로 됐어요. 일제로부터 분리시킨 게 국제연맹은 아니고 나중에는 미국이죠. 미국이 분리를 해서 위임 통치를 3년간 하다가 그리고 국제연합의 결의에 의해서 나라를 독립시킨 거 크게 보면은 위임 통치 청원대로 역사는 흘렀어요. 흘렀고 그렇죠. 위임 통치 청원대로 흘러가지고 대한민국 독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그냥 논에서 개구리 그러시고 와와와와 그러면서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를 팔았는데 이승만이는 있지도 않는 나라를 팔았다 하면서 그냥 막 성토를 하니까 임시정부가 쫙 쪼개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이라는 사람은 자기 수하를 모스크바에 보내서 레닌한테 독립운동 자금을 100만 루블인가 받았어요. 그 중에 성금을 한 20만 루블인가 받았는데 그거 갖고 와서 임시정부에 넘기지 않고 자기 공산당 활동 자금으로 썼어요. 왜? 공사가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를 구분한다는 게 공사가 구분이 안 되면 자기가 속한 공산당이 훨씬 더 장할 때 중요할 때 그쪽으로 공심이 가는 거예요. 임시정부랑 이거는 사심이에요. 사예요. 격가지예요. 격가지다. 모스크바에서 레닌이 분명히 독립자금 쓰라고 줬는데 임시정부 명의로 간 사람이에요. 임시정부에서 파견한 사람인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는 자기 사당에 쓴다. 그러니까 또 임시정부가 쪼개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23년 4년이 되면 살살 해치되는 거야. 그러나 한국인들은 아직 스스로 자유독립국가를 만들 만한 근대 국가를 만들 만한 그러한 어떤 공적 세계를 아직도 창출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어떤 수준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결코 우리 한국인들을 비하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냉철하게 평가해서 객관적으로
독립적인 근대 국민국가를 수립할 만한 역량이 아직 도달해 있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쁩니다. 그러나 기분 나쁘다고 그 지식인이 그 역사학자 그런 이야기 안 하면은 사람들은 끝내 이 근대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듣기 좀 불편하더라도 제가 정치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치할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절대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표가 안 나오니까. 그러나 정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이제 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 군대 국민국가를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특정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강인한 정치 철학의 공동체가 형성될 때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직도 그럴 만한 단계는 아니에요. 이 신체호 성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요 민족주의가 형성됐다는 요것만 이야기하고 제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신체호 선생도 이 꿈나라는 소설 한번 이거는 동화입니다만 그분의 원작도 좋고 동화도 좋고 한번 꼭 구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딱 그 첫 페이지를 펼치면은 나는 1907년에 새롭게 태어났다. 이번에 1880년생입니다. 1907년에 나이가 27살이에요. 이승만보다 나이가 5살 작은 사람인데 이승만이 감옥에서 새롭게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신채호도 새롭게 태어났어요. 자기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걸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롭게 태어났는데 앉아보니까 큰 무궁화꽃 위에 앉아있더라. 그런데 그 새롭게 태어난 놈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신가 생각하니까 한놈이라고 짓는다. 한은 뭐냐? 사만, 진한, 변한 우리의 그 한, 우리의 아름답고 고상한 이 문화. 놈이란 건 뭐냐? 놈은 요사이는 별로 뭐 남을 비하할 때 쓰지만 당시 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씩씩한 사람, 씩씩한 대장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놈이라는 것은 우리 한의 정신을 이어받는 씩씩한 대장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한 놈으로 짓는데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한 놈은 친구도 한 사람도 없고 성생도 없고 뭔가 아무도 없다. 저 사람 내 혼자밖에 없다. 1907년에 신채호는 자기 성생을 비판하는 공개를 글을 써요. 그리고 성생하고 절연을 합니다. 당시 정미 7조약이 맺어질 때 자기 성생이 정부에 무슨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저항을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성생을 역적으로 몰면서 그냥 절연을 하고 성격이 막 뭐라 그래가지고 친구도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고 선생도 없고 친척도 없고 오로지 혼자 된 몸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을중문덕 장군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을중문덕 장군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한 놈이 이 을중문덕 뭐 영계성문, 강남찬, 이순신 뭐 이런 그 역사의 위인들의 그 지시를 받아서 완전히 자기 개인의 내면은 없고 그 역사적 영웅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인간 전체 군상을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신채호의 정신세계예요. 그게 한 놈의 정신세계고 바로 그것이 이제 여기서 역사는 아와 피아의 투쟁이다. 유명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승리자는 저승에 가서도 승리하고 이 세상에서 쌍놈은 저승에 가서도 쌍놈이요. 이 세상의 양반은 저승사에 가서도 양반이요.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면서 이성과 저승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통합되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한 놈 앞에 그 양쪽 대군이 이제 싸움을 하는데 하나는 을지문덕 장군이고 하나는 수양제 대군이에요. 이승만 대군이 하고 이 을지문덕 장군하고 있는데 수양제가 깨집니다. 깨지는데 그 청천강 정투에서 수군들이 대몰살을 하죠. 그걸 보면서 을지문덕이 보았느냐? 역사에서 승자는 영원한 승자이니라. 역사에서 패자는 영원한 패자이니라.
한 놈아 이놈을 이 진리를 똑바로 알아라. 그래서 이제 계시를 하니까 한 놈이 그 계시를 받고 이제 적을 치러 외놈을 치러 나가는 겁니다. 그게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그래서 이 소설 속에서 인간의 개인이라든가 개인의 내면이라든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오로지 아와 피아의 투쟁이라는 하나의 집합체 속에서 역사의 영웅들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의 전체적 군상이 있을 뿐입니다. 무서운 소설이에요. 새로운 한국이 태어난 겁니다. 이 한국 태어난 것이 완성된 게 북한의 김정일이에요. 김일성이에요. 북한을 딱 들여다보고 있으면 막 신채호 선생이 꿈꾸던 완성된 새로운 인간들이 만든 공화국이. 신채호 선생은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지만 공산주의자와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승만의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 세계를 진보로 이끄는 사회민주주의의 시민혁명과 산업혁명과 하는 이러한 역사를 몰라요. 모른다. 오로지 한 놈이 전민족적으로 확장된 형태 속에서 모든 인간을 그의 부속품으로서 민족의 명령에 절대 순응해서 앞으로 돌진해 나가는 역사의 정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인간형을 꿈꾸고 그와 같은 나라로서 이 민족이 부활하기를 꿈꾸고 있는 그와 같은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게 신채호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이 납니다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부닥쳤던 것은 외놈의 헌병도 아니요 친일파도 아니요 임시정부 내에서 공산주의자들하고 이 신채호 같은 생각하는 민족주의자들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임시정부 깨졌죠. 임시정부 깨지고 나서 미국에 돌아가서 이승만은 동지회를 결성합니다. 이제 하와이에서 동지회 총회가 있을 때 미국 전역에 있는 이승만의 지지자들을 모아서 동지회를 만들고 이승만의 동지회 방침은 날 보고 자꾸 외교 독립 노선이야 그러는데 그건 아니다. 국민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된다. 국민적 때가 오면은 국민적 전쟁을 해야 된다. 기회가 닥치면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대표로, 우리의 선박으로, 우리의 비행기로 외적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권리다. 따라서 우리의 실력을 기려야 된다. 그런데 실력은 기르지 않고 한두 사람이 권총을 던지고 수류탄을 던지고 해가지고 적에게서 몇 사람을 상처해주고 죽인다고 해서 그렇게 독립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독립의 장애가 된다. 그래서 우리 동지회는 군인의 조직체로서 단결하자. 개인의 발언권, 의견 같은 건 좀 버려라. 국권을 회복하는 데 일심합력하자. 처음부터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는데 좀 곤란하다. 민주주의 좀 적자. 적고 각자 발언 이거 말 많은데 말 좀 줄여라. 그리고 군대처럼 좀 합심단결하자. 내 말을 중심으로 해서 좀 뭉치자. 이런 뜻입니다. 군대 조직처럼. 그러고 나서 나라를 세운다. 내 민주주의를 좀 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국심이 아직도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서 매양 사소한 개인의 이해와 덕실을 인정해서 민족 대사업을 장애하는 습관이 도처에 있어서야 뭐 일을 하려고 하면은 서로 주장이 많아서 되지가 않는다. 각자 주장 좀 줄여라.
그 영수의 말을 듣고 대동다 군대처럼 군대란 게 그렇잖아요. 사령관이 뭐 해 하면 해야 되잖아요. 목숨을 버려서 해야 됩니다.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군사조직과 같은 건데 우리 동지회가 군사조직처럼 한번 해서 교육사업하고 그다음에 외교도 하고 교육사업도 하고 실력을 좀 기르자. 이 찬성할 수 없는 사람은 동지회 나가라. 이승만 독선적이다. 그래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승만은 근본적으로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고 3.1운동 때 그가 이미 획득한 전 민족에 대한 신화적인 카리스마 덕분으로 한성 임시정부의 집정관 청도로 봉대되어가지고 그 보통을 끝까지 고집을 했습니다.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13도 대표들이 모여서 나를 임시 대통령으로 봉대했다. 딴 사람 없지 않느냐?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실력을 양성하고 보통을 중심으로 해서 대동단결하고 군대처럼 좀 대동단결하고 독립전쟁을 준비하자. 그러면 때가 온다. 때가 언제냐? 자유주의 대 전체주의의 전쟁이 곧 다가온다. 태평양에서 일미, 미일의 충돌이 곧 벌어진다. 이말 1905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일 충돌의 시기가 다가오는데 그때가 독립할 기회인데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좀 하나 똘똘 뭉쳐가지고 실력 양성하자.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회의 나가서 독립의 정당성을 호소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해서 일본을 도와가지고 조선평화를 시켰느냐. 그 미국이 참 잘못한 짓이다. 미국이 그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동시에 한국 독립은 세계 정의의 실현과 중립 통상국으로서 한국이 발전하게 되면 세계 평화와 변정에 기초합니다. 이 이야기를 이승만은 2000회 이상 연설이나 글을 통해서 미국의 주류 사회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은 그러나 당시 이승만의 호소에 귀를 기울인 동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동지회 정도. 미국에는 동포들이 국민회하고 동지회로 갈라졌어요. 이 국민회는 안창호고요. 동지회는 이제 이승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승만 독선적이다. 안창호 선생처럼 좀 이렇게 민주적이고 좀 이렇게 또 융화적이지 못하다. 지금까지도 그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라는 건 그렇게 민주주의가 그렇게 만들어 이 사람 저 사람 함부로 이야기해서 되는 건 아니고 큰 목적이 서고 보통이 여기 있으니까 이 보통을 중심으로 해서 좀 단결하자. 네? 그리고 계속 일미 충돌의 그날이 올 때를 대비해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안창호 선생이나 전부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황당무계 하는 소리다. 자기 힘으로 할 생각 안 하고 외세 의존적이다, 외세 허무주의다 그런 이야기 막 비판했어요.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흘렀잖아. 일미 충돌을 해서 대한민국이 독립한 거 아니? 역사는 그렇게 흐를 것이라고 예언을 한 사람은 잘못됐다 그러고 엉뚱하게 만주에서나 말이지 중국에서 협동명령 만들어가지고 독립군 양성하자고 온갖 정렬을 거기에 안창호 선생님이 굽다가 결국 실패했잖아요. 그 실패한 사람은 뭐 훌륭한 독립군이고 운동하고 왜 이렇게 균형 잡히지 못한 생각을 한국인들이 하느냐. 바로 신체호적인 저러한 민족주의가 대중적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도 결코 북한을 비판하지 않잖아. 북한을 비판하면 뭐 꼴통 보수라 그러고 우익이라 그러고 말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승만은 당대에 그가 지극한 카리스마를 갖고 나라를 세운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이미 너무 노쇠했고 또 그의 정신과 독립운동을 이해할 리가 없는 그의 후세대들에 의해서 지난
70년간 매도되어 왔고 그 매도되어 온 것이 이제 도가 지나쳐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정체성마저 해체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게 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